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이틀 남겨둔 현지 시간 2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를 겨냥한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27일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 지역을 공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들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강행 처리 그리고 속도 조절을 놓고 경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27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7일 이후 55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야외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전과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14번이었던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 경찰은 자택에 2번 찾아갔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지 6년 만에 자신의 2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통산 72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16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8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던 같은 날 대형 허리케인이 또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등급 위력에 육박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이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철군 시한을 이틀 남겨둔 현지 시간 29일 이번에도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습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이라면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과거와는 다를 거라는 말과는 다른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슬람 국가 ISK에 대해 추가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무인기로 차량을 공습해 카불 공항을 향한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격 후 2차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아 차량에 상당한 폭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민간인 피해의 징후는 없다고 했지만 CNN 방송은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قضیه ساعت 5 بجه هست بود که یک صدا آمد. صدا که آمد یک شوهر شد، قرصه شد که ما وقتی خود ما حضور داشتم البته که پایم ششتم حرکت کردم به طرف خانه همسایه دویده آمدم که از راه دیگه خانه همسایه داخل شدم که موتر راکت فقط خود موتر خورد. 카불 공항 북서쪽 민가에도 로켓이 떨어져 아이 1명이 숨졌는데 누가 공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으로 탈출길이 막힌 가운데 아프간에선 탈레반 대원이 가수로 활동한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공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ISK의 폭탄 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의 유해를 직접 맞았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오스틴 국방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을 모두 구하는 건 불가능해졌는데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아프간의 새 정부 내각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는데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정식 국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금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은 ISK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간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군이 떠나면 탈레반이 금세 카불 공항을 전면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새 내각 구성이 1, 2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부를 빠르게 조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이 탈레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We don't trust the Taliban. This is not about trust, but there is a reality on the ground. 실제 각국은 탈레반과 관계 설정보다는 자국민들과 협력자들에 대한 마지막 구출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철수 작전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후 탈출 지원 등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입니다.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them. 급박한 탈출 행렬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아프간을 떠나 영국 버밍엄으로 향하던 한 아프간 산모는 비행기 안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기내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산파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로들뿐만 아니라 당 내부 의원들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 방침을 세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진행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여야 지도부의 최종 단판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법안은 9월 1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김영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수기해서 가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와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총회에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속도 조절을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지, 열게 되면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27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와 선박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야외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교회입니다. 입구엔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22일 이 교회 신도 15명 정도가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수용 인원의 10%로 대면 예배가 제한돼 있는데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부실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수용 인원이랑 거기 나온 신조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울역 광장계단 양쪽 끝에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우산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야외 종교 행사를 한 겁니다. 수십 명이 띄엄띄엄 앉아 유튜브로 중계되는 예배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야외 예배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선박에서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중 선원 일부가 의심 증상을 보이자
지난 26일 긴급 입항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이후 확진자 규모가 조금 감소했지만 추석 때 다시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의 고비를 늦출 때가 아니라며 확산 추세를 지켜보고 오는 금요일 추석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달 7일 이후 55일째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적발된 한 업소에서는 수상한 장부가 발견됐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1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간판불은 꺼져 있지만 주저마는 술판입니다. 방마다 손님과 종업원이 나란히 앉아있고 탁자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은 24명,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예약 손님만 받아 비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출입하셨을 때 예약한 휴대폰 번호 적으세요. 또 다른 업소, 여기는 불법 도박 의심 증거물도 나왔습니다. 한참 증거물 정리 중인 경찰이 짐과 짐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여기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들의 불법 영업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한 업소 매출 장부를 확보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이날까지 14억 1천만 원의 영업이익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불법 영업으로 거둔 수익이 얼마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기도 일대 업주와 손님은 총 68명. 단속은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반이 최근 3주간 유흥업소 등 6곳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284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주는 폭언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단속반은 손님과 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휴일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출소를 했는데 성폭력을 포함해서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박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던 강모 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싣고 어제 아침 경찰서로 운전해 들어온 차량입니다. 강 씨는 경찰에 도주 뒤 차량에 싣고 온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 전 집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강 씨의 집을 찾아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강 씨와 아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강 씨는 집에서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 성관계를 거부해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역 인근에 버린 뒤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으면 자동 추적이 시작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하다 서울역 인근에 차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5월 출소했습니다. 2005년엔 20대 여성을 강간해 5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만 14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사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 경찰이 이 남성 집에 2번이나 갔지만 그냥 돌아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그 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끄는 시각은 27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이 사실은 자동적으로 동부보호관찰소로 알려졌습니다. 관찰소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자발찌가 끊어지고 30분쯤 뒤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2시간 뒤 경찰은 강 씨의 집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세대를 방문해 강 씨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 집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강 씨가 자백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발부가 안 된 시점이라 강 씨의 자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가 도주한 이후 강 씨와 관련한 112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와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강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부보호관찰소에선 112에 접수된 A 목사의 신고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지난 주말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10월 초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민주당은 내일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대선 경선에 참여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15일 1차 예비 경선에서 8명, 10월 8일 2차 예비 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전국 집값이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률이 1.5%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른 정도가 1.88%로 역시 가장 컸는데요. 서울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에서, 경기도는 군포와 안산 등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톡스 관련 기술을 경쟁 제약사인 메디톡스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로 본사와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메디톡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영업 비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에 원산지를 잘 표시했는지 추석을 앞두고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추석 전날까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7분 충남 태안군 서경렬 비도 북서쪽 62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3분쯤에는 경남 함안군 동북동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 모두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의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이 강릉과 속초를 마지막으로 어제 모두 폐장했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498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362만 2천여 명에 비해 37%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악화로 강릉과 양양 등 유명 해수욕장 이용객은 줄었지만 소규모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태안군 경렬 비열도 부근 해상에서 2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항공기를 급파하고 근처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화재 진압을 도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윤희순 의사의 86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어제 강원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여성 의병장으로 의병가를 지었고 여성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지난 3월에 윤희순 의사의 동상이 춘천 의암공원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우리 영화 모가디슈가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33일째에 세운 기록인데 마블의 블록버스터 블랙 위도우를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파주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라크와 다음 주 화요일 레바논과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흘 뒤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정부와 협의에 나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 현장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9일 법원에 출석한 이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씨 측이 요청한 불출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료 변호를 해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관련 소식이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가 가동이 된 징후가 있다는 건데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7월 초부터 북한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배출 등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원자력기구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또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협상에 이어서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한 이후로 국제기구에 대한 핵사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장이 됐었던 자크 로게 전 위원장이 별세했습니다. 재임 기간 성과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사인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크 로게 전 위원장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IOC를 이끈 로게 전 위원장은 재임 중에 도핑을 근절하고 또 뇌물을 차단하는 데 힘써서 미스터 클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장면이 있죠. 함께 보시죠.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the honor of announcing that the 23rd Olympic Winter Games in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네, 큰 함성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제 귀를 맴돌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벨기에 요트 국가대표로 1968년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자크 로게는 선수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IOC 수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박 IO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자크 전 위원장은 스포츠와 또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그 열정을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했다라고 추모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온 아프간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소식도 있는데 확진자 4명에 대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입니다. 모두 음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 특별 입국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8일 토요일입니다. 이후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 21명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실시했는데 어젯밤 음성이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성인 남성, 여성 각 1명과 10살 남자, 11살 여자 어린이 등 4명인데요. 확진된 여성이 수유 중인 유아 1명 그리고 확진 아동들의 아버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동반자 자격으로 같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면서 현재 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모두 7명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협박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었던 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을 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여러 조치들이 시행이 됐는데요. 현장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에 대한 입주민 신모 씨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비일을 관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저 믿고 갑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아파트입니다. 대법원은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심 씨의 잘못이 큰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최 씨 사망 후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어져 주차가 조금 더 편해졌고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갑질하면 안 되지. 경비원들한테 그런 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공고도 붙고 그랬어요. 올해 초부터는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고 150세대 미만 소단지는 제외되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착할 때 제2의 제3의 그 최희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히 연명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형으로서. JTBC 윤재영입니다. 밤사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은 미군의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카불 공항 인근 주택가에는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1일 미군 철수 시한을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위협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자행한 ISK에 대해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딱 그 자살 폭탄 차량만 제거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무고한 시민이 죽은 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이 IS의 공격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습을 중단할 그러한 의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미군의 공습을 받은 차량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가족 9명이 숨졌다는 것이고 2차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차량 안에 폭탄이 가득 있었을 것이다. 이 폭탄은 아마 ISK의 추가 공격을 위한 폭탄이었을 것이다. 자살 폭탄을 싣고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대원들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원들이 9에서 1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폭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음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전 공격을 막긴 했는데 저도 좀 처음 소식 들었었을 때 그러면 그게 혼자 달리는 차가 아니었을 텐데 주변에 분명히 피해가 갔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그러한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도 ISK에 대한 공격은 미군이 계속하겠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죄가 없이 그냥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8월 31일이 미군이 철수하는 날인데요. 철수 이후에도 사실 암묵적으로 탈레반과의 협조 속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1일 기점으로 더 심각해진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에 IS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요. ISK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ISK는 탈레반과 공동의 목적은 있습니다. 서방 세력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서방 세력을 몰아낸 다음부터는 이제 ISK가 본격적으로 탈레반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ISK는 좀 더 그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이슬람 국가를 넓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IS-K와 탈레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려면 IS-K가 세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요. 지금 IS-K는 미국은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4,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탈레반의 공세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 말로는 IS-K가 탈레반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전쟁보다는 탈레반의 일방적인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S-K는 계속적으로 테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탈레반은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미군이 손을 잡고 IS-K의 격퇴 작전에 나선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탈레반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주권 침해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탈레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승인이거든요. 미국의 인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물밑 작업으로서 미국과 협조하면서 IS-K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서방 세계에 대한 IS-K의 공격,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IS-K뿐만 아니고요, 이슬람 극진주의 단체들이라든지 무장 조직들이 더 활개를 친다거나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이 탈레반과 협약을 맺었을 때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75%가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해발 2,000m에 있는 국토가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탈레반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도 그리고 탈레반과 함께하지 않는 조직도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해서 테러 조직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암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간의 민요 가수를 살해했다는 보도도 들어왔습니다. 탈레반의 공포 정치, 억압 정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탈레반은 20년 전과 지금과 변할 게 없습니다. 탈레반이 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해석을 버린다는 건데요. 이슬람 해석을 버리기에는 이들의 믿음이 너무 강하고 만약에 버릴 경우에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지금은 겉으로는 화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손을 잡으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인권 침해라든지 인권 유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레반,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주 안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서방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탈레반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적으로 탈레반이 어떠한 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레반이 모든 종파나 종족을 초월한 통합 정부를 세운다면은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말하는 유니티 가버먼트, 통일 정부를 세우지 못한다면은 탈레반과 국제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먼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탈레반은 20년 전에 유일하게 세 나라가 인정을 했거든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31일이 미군의 철수 시한이잖아요. 예정대로 미군은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미군은 완전히 철수할 겁니다. 더 이상 아프간에서 미래는 없거든요. 다만 나가면서 미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떠한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고요. 만일 여기서 혹여 잘못돼서 미국 시민이 인질사태로 잡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철수 자체를 보류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거기에는 미국의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S-K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탈레반의 포갑 정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최고 등급 위력에 육박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16년 전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했던 같은 날이어서 주민들이 그날의 악몽을 또 한번 떠올리면서 대피하고 있는데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해변가 건물 실내에 바닷물이 들이닥쳤고 강풍이 휘몰아칩니다. 고속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6년 전 1,8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날이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아이다가 시간당 230km의 최대 풍속을 품은 4등급의 허리케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심 풍속은 최고 등급인 5등급에 불과 시간당 6마일 정도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is a very dangerous and a very real situation. This is the time to stay inside. Do not venture out. 앞서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은 대피 승객들로 가득 찼고 루이지애나주 도로에는 피난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devastating hurricane, a life-threatening storm. Listen, take it seriously. And, the whole government effort is ready to get to work. 루이지애나주 정부는 14개 지방자치단체에 5,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정전사태에 대비해 10,000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오늘 예상이 됩니다. 전남과 경남, 서쪽 지역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충청과 경북 지방에 많게는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이틀 남겨둔 현지 시간 2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프간 지부 ISK를 겨냥한 2차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27일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 지역을 공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차량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강행 처리와 속도 조절을 놓고 경론이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지 7시즌 만에 자신의 2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통산 72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5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성폭력을 포함해 전과 14범이었던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 경찰은 자택에 2번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집에는 피해자 1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